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주요국가 한국의 환경정책,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봤고요. 자, 오늘은 영국과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영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청교도 종교인들이 이주하기 전에 원래 본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전쟁과 선언을 하고 만들어진 게 미국이기도 하지만, 자, 영국은 미국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혁명이 출발했던 곳이죠. 산업혁명과 환경오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사례로서 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영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 자, 산업혁명. 자, 18세기 석탄을 사용하면서 지금의 현대 산업사회의 기반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자, 산업혁명이 시작되다 보니까 기계화, 그리고 공장, 자동화, 생산성의 극대화, 그리고 또 하나, 그로 인한 환경 문제도 가장 앞서서 겪었던 게 바로 영국입니다. 자, 18세기 넘어서 19세기가 되니까 석탄으로 인한 스모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 스모그로 인해 숨쉬지 못하고 기침, 감기, 그리고 농작물이 말라 죽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피해 소송, 돈으로 보상하는 일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알칼리법을 만들어서 산성을 제거한 다음에 배출해라. 강물이건 대기 중이건 이런 법률도 처음으로 1863년에 만들어졌던 게, 한국은 아직 조선시대일 때죠. 이때 이미 환경규제법이 만들어졌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자, 또 하나 영국의 의미 있는 부분은 1895년에 내셔널 트러스트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 내셔널 트러스트는 국민 신탁이라고도 불리고요. 자, 영국에는 보면은 귀족들이 있죠. 돈이 많은 귀족들이 죽으면서 자신의 자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공원이나 이런 데다 그냥 기부를 해요. 여러분 런던에 가보면 쌈지 공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면 이 공원들이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니라 그냥 한 귀족이 죽으면서 기증한 곳이에요. 보면 다 이렇게 팻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어떤 공작이 몇 년도까지 하면서 관리하다가 기부한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와 누가 잘 가꿨던 곳입니다. 예쁜 장미꽃들이 많이 있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내셔널 트러스트, 그죠? 국가에 그냥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기부한 국가 자산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흐름이 영국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귀족들이 해야 될 일들로 알고 있고요. 자, 이게 한국에도 유입이 됩니다. 2000년 한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운동본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연 신탁 운동을 벌였고요. 보는 것처럼 위기에 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사들여서 보존하는 일을 하는 환경단체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수질오염 시간에 봤던 동강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댐을 짓지 않는다, 강원도의 영월, 동강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자라고 하니까 2004년부터 이 단체가 개입을 해서 동강의 제작마을을 매입합니다. 사들여서 우린 개발하지 않겠다. 동강 이 지역은 보존한다. 라는 거고요. 그보다 더 앞서 첫 번째로 시작했던 곳은 강화 매화마을음이라는 곳이고요. 자, 강화도에 있는 습지 같은 곳인데 매화마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습지 식물이 있는데, 이 군락지를 지키자,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사들여 가지고 보존하는 일들을 진행했던 게 바로 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본부고요. 바로 영국의 뿌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환경부가 또 비슷한 재단을 또 만들었어요. 자연환경 국민신탁. 그냥 내셔널 트러스트를 번역한 거를 만들었어요. 자, 법률을 따로 만들고 법률에 기반해서 2006년에 시민단체는 NGO가 따로 자발적으로 만든 자연보존단체인데, 6년 뒤에 환경부가 또 만들었어요. 자, 시민과 정부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국민신탁 운동의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자,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i후에 영국의 환경운동 그리고 환경 문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7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스모그 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해결이 되질 않아요. 1952년 런던 대 스모그, 그레이트 스모그 일이 1952년에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4,000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는 것처럼 런던 시내가 이렇게 전부 다 매연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상황이 됐던 게 당시입니다. 딱 4일 동안 이런 스모그가 계속됐는데요. 이거로 인해 숨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죽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 또 자연보호를 굉장히 잘하죠. 앞에 공원도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기부해서 시민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들을 보는 자연보호협회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야생보전이 얼마나 발달돼 있냐 한번 상징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자, 영국 여왕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안동 하회마을을 갔었고, 이때가 이제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동, 우리나라 전통 생일상을 차려드렸던 기념식을 했던 때가 바로 99년이었는데요. 이때 왕세자도 같이 왔어요. 필립 왕세자도 같이 오셨는데 여기 같이 안 계시죠? 한국에 왔을 때 이 필립 왕세자는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국의 야생 새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여왕께서 일단은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왕세자는 그 다음이죠. 신문기사가 주로 이제 여왕 기사만 나서 한국의 새를 탐조하러 가셨던 거는 기사와 사진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영국에서 새를 너무나 사랑했던 필립 왕세자를 기억하며 라는 추모 사이트까지 운영이 돼요. 이렇게 새를 관찰하는 걸 너무너무 즐겨했고요. 자, 이게 영국에서는 귀족들의 취미예요. 새를 관찰하는 게. 자, 그럼 새를 보호해야겠죠? 자, 이런 분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귀족은 바로 재벌 회장이죠. 자, LG 구본무 회장이 새를 너무너무 아꼈고요. 자, LG는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2개가 있죠. 여기 제일 높은 데 바로 구본무 회장의 사무실이 있고요. 이 옆은 다 한강이에요. 철새들이 내려오죠. 여기 집무실에서 항상 이렇게 안경으로 새를 보는 게 이분의 낙이었다라고 합니다. 새를 너무너무 아꼈던 분이고요. 자, 돈이 많은 LG 그룹의 회장이니까 그걸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탐조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탐조인들한테는 그냥 사진으로 찍히는 새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자, 이게 다 화가가 일일이 다 그린 그림입니다. 새를 관찰하는 화가가 직접 눈으로 보고 색깔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특징들을 잡아내서 그려야지 탐조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이제 LG에서 후원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영국의 환경정책은 덕분에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스모그도 좀 줄어들었고요. 템즈강도 깨끗해지고 있고요. 환경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90년대 이후에 남아있는 문제를 보면 영국의 이제 고질적인 구조인데요. 1928년 테임즈강, 그죠? 런던을 관통하는 강이죠. 런던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바로 그 템즈강인데요. 여기에서 홍수가 발생을 해서 사람이 14명이 죽었어요.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의 특징은, 런던의 특징은 바닷가 항구 도시예요. 자, 여기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잠겼다기보다는 비도 물론 왔겠지만 바닷물이 수위가 좀 높아지니까 역류를 해요. 자, 그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죽었던 게 당시 영향이 큽니다. 바닷물이 물려와가지고 물은 더 안 내려가고 침수가 돼서 14명이 죽었던 게 92년이었고요. 1947년 영국 런던 시내가 이렇게 다 잠겨버렸습니다. 대홍수가 또 발생했고요. 1953년 영국뿐만 아니라 북유럽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에서도 300명이 죽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잠겼던 대홍수가 53년에 발생을 해요. 자, 영국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죠? 물이 안 빠져나가고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사람이 죽을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94년에 테임스 베리어라고 하는 장벽이죠. 자, 런던의 테임즈 강에 물이 내려오면 여기서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바닷물이 밀려오지 않게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면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가변식으로. 자, 여기 원통형처럼 되어 있는 게 빙글빙글빙글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열어놔서 물이 빠져나가다가 이쪽에서 이제 바닷물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 이쪽을 바다라고 할까요? 이쪽에서 바닷물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 이게 쭉 돌아가지고 막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바닷물을 차단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런던 테임즈 베리어입니다. 74년부터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84년부터 작동을 하네요. 74년부터 건설에 들어가서 10년 뒤부터 이제 착공을 해서 이런 런던을 지키는 바닷물로부터 지키는 일들을 해오는 게 영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국이 더 두려워하는 것. 21세기 지금 영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기후변화. 지금도 100년 동안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침수돼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영국의 수도고요. 런던은 한때 18세기, 19세기는 제국의 심장이라고 불렸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심장이 바로 런던이었죠. 이 번화한 도시가 바닷물이 밀려와가지고 죽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리고 21세기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해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영국의 최대 고민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 기후변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할 때 벌써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했던 게 영국입니다. 자, 법률만 만들기 아니고요. 그걸 담당하는 조직도 바꾸는데요. 자, 영국의 환경부 구조를 보면 자, 18세기 산업혁명 이래로 환경 문제도 가장 먼저 경험을 했고 환경부도 빠르게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만들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1970년에 이미 환경부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미국은 환경부가 아직도 없어요. 그냥 환경청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70년부터 환경부를 운영을 했고요. 1997년에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죠? 환경교통지역부를 설립을 합니다. 자, 한국으로 따지면 자, 환경부죠. 그리고 교통부는 건설교통부죠. 그다음 지역은 행정안전부예요. 자, 한국의 3개 부처를 합친 규모 정도 되는 거대한 부처를 97년에 만듭니다. 자, 그리고 2011년, 14년 뒤에는 부처명을 또 바꿉니다. 자, 이 부처를 환경식품농촌부고요. 역시나 한국으로 따지면 환경부, 식품은 뭐 농림부 혹은 뭐 식약청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시골, 지역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경부도 일찍 만들었고 이걸 점점 더 키워가지고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농림식품, 농촌부로 확대하는 일을 했던 게 영국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데프라라는 이름으로 이 환경식품농촌부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고요. 자, 여기서 영국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미국은 아직 환경부도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환경청만 있는데 영국은 점점 더 확대됐죠. 여기다 기후변화부를 또 만듭니다. 자, 앞에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법을 가장 먼저 제정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죠. 자, 법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담당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바로 기후변화부, 에너지기후변화부를 만듭니다. 자, 한국의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을 해요. 자, 그 중에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에너지 업무인데요. 그것과 기후변화를 합쳐가지고 에너지기후변화부를 2008년부터 운영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8년 뒤에는 이 부서를 변경을 했어요.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로 바꿨습니다. 자, 2016년 자,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 그러면 기후변화는 사라져 버렸죠? 자, 업무를 담당하긴 하는데 승계했어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전에 있던 조직을 승계해서 일을 하는데 기후변화가 이름에서 빠져버렸어요. 좀 중요도가 약화됐죠. 2016년에 약화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에는 이 부서가 다시 강화되죠. 7년 뒤네요. 자, 7년 뒤에 부서 명칭이 다시 바뀌는데요. 자, 이때 명칭의 이름은 바로 에너지 그리고 넷제로 부로 바뀝니다. 자, 넷제로는 탄소 배출량을 아예 0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아예 그냥 부서명에 넣어버렸어요. 기후변화도 너무 막연하다. 아주 구체화시킨 넷제로 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기후변화가 다시 또 강화됐죠. 한동안 약화됐다가 7년 뒤에 다시 에너지 안보 넷제로 부로 강화됐던 게 영국. 영국은 기후변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법률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자, 영국의 환경정책은 전국적인 단일 기준은 없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차별화된 기준들, 분야마다 다른 기준들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수단, 그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 실용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들을 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규제하거나 처벌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일은 최대한 하지 않아요. 비공식적인 수단. 그렇죠? 우리 국토환경에서도 보면 연방정부가 영국에서는 환경과 국토이용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지침을 만들었죠. 법적 의무는 없는데 지방정부들이 이를 따르는 편이었죠. 강제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따르는 형태의 비공식적인 통제 수단들이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영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자,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초창기 알칼리법도 기업을 좀 보호하는 형태로 다 공개하지 않게 좀 보호해주는 형태로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민 참여는 좀 제한적입니다. 약화돼 있어요. 뭐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서 시민들은 좀 제한적이고 NGO의 압력도 상당히 약한 편이 영국의 환경 정책인데요. 이후에 상당한 좀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꾸 기업들만 편들다 보니까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 다 밝혀라 라고 한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시민들의 협력이나 관심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 영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그런 관습적인 관리에서 탈피를 해서 시민 참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기후변화, 넷제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의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이 접하고 있고 영국이 포함되게 됐던 유럽연합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2년에 석탄철강 공동체로 출발하게 됐고요. 57년에는 경제공동체, EEC, 이코노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게 됐고요. 93년에 유럽연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유로화, 자국 내에 있던 통화를 다 없애버렸죠. 독일 마르크, 그다음 프랑스 돈 같은 거를 다 유로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2016년에는 영국이 탈퇴 회원이었다가 유럽연합에서 나가버립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나간다라고 하는 투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현황입니다. 영국은 탈퇴해버렸고요. 자, 유럽은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보면 뭐 스페인, 뭐 프랑스, 독일 어디에 공항에 내려도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은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 유럽에 들어갈 때는 보면 출입국 심사를 받죠.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공항에 들어오면 여권도 보여주고 왜 왔나요?
관광하나요? 뭐 호텔을 어디에 묵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그 다음 일단 유럽 권역 내만 들어오게 되면 뭐 생겐 조약 등등을 근거로 해서 자유롭게 막 다닙니다. 가끔 차로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보면 아, 반갑습니다. 프랑스에 오셨습니다. 뭐 반갑습니다. 포르투갈입니다. 스페인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에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네, 충남입니다. 뭐 전라도입니다. 뭐 경상북도입니다.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각 나라가 행정구역에 선만 있을 뿐이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초국가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게 유럽입니다. 거기를 이제 영국이 나가버렸죠.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빠져 있고요. 한때 있다가 지금은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연합에서의 논의 구조들을 보게 되면 정상회의는 국가 원수,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총리일 수도 있죠. 그렇죠? 행정을 책임지는 총괄하는 사람, 그 원수들이 논의하는 자리, 정상회의가 있고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지침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상원, 하원 같은 형태의 국회의원들을 따로 뽑아요. 유럽에서는 투표할 때 보면 용지가 되게 많습니다. 자국 내의 국회의원도 뽑고 시의원, 도의원도 뽑고 유럽연합의 의원들도 따로 뽑아요. 강요이사회는 각국의 강요들, 장관들이 들어와서 상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원이 그렇게 해서 뽑힌 유럽연합 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게 유럽입니다. 자, 그럼 유럽은 이렇게 자국 내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초국가 협의체인 유럽연합의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구조를 따로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유럽에서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면 70년대에는 이제 환경오염을 겪으면서 원칙들, 오염자가 책임지게 하자 이런 원칙들만 좀 만들고요. 그리고 영향평가라는 예방적 정책이 70년대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80년대에는 회원국들의 정책을 통합해서 유럽연합이니까 같이 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운영하자라고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90년대부터 들어서는 유럽연합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뭐 한국은 경제정책, 뭐 국방, 안보, 외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다음 복지. 그런데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건 다 회원국들이 알아서 해라.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환경보전이 제일 중요하다. 유럽의 권역에 통일된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뭐 지구변화, 그리고 기후변화, 온난화 등에 대한 것들이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한 지원 정책 중심으로 바뀌었던 게 이제 90년 이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된 환경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유럽연합들은 기준을 유럽연합이 제시를 하면 실제 집행은 회원국들이 다 담당을 해야겠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회원국들이 각자 담당을 하게 되고요. 자, 유럽연합은 기준, 지침, 원칙 등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일들을 유럽연합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나 영국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기후변화가 유럽의 연합의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기후변화 워낙 앞서 나가고 있는 편이어서 자, 여기 있는 책도 2023년에 기후변화와 유럽연합, 유럽에서 배워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앞서 나가 있는 편이죠. 자, 이분들은 왜 이렇게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바로 기후변화가 바로 새로운 기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회라고 이게 미래에 어쩔 수 없는 변화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유럽연합의 미래와 달려있다, 기회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설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일본으로 올까요? 한때 G2였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경제력,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 질서를 재편했던 미국과 일본 두 개의 양대 강국을 형성했던 게 바로 아시아의 일본이었죠.
자,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산업화를 빨리 시작했어요. 서구 문명을 19세기 메이지 유신 때 빨리 반영을 했죠. 근대화 과정들을 빨리 겪으면서 한국을 침탈하죠. 그러면 조선은 우리가 근대화시켜주겠다라는 게 이제 한일합방이었죠. 자, 메이지 초기에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광산 오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석탄, 철광, 뭐 석회서, 마그네슘, 구리, 동 이런 걸 캐내면서 그 안에 각종 중금속이나 그리고 오염물질 그리고 독가스 등이 유포가 되면서 이런 오염을 한국보다 먼저 아시아에서 경험했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지금도 그 폐광산 지역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다 직접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이후에도 또 빠른 속도로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또 한국전쟁이었죠. 패망국이었지만 한국 덕분에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2차 대전 이후에 또 다른 광산에서 수은이 유출이 돼요. 자, 수은이 유출되면서 그 수은이 생선의 체내에 농축이 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생선을 좋아하죠. 생선을 먹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게 바로 미나마타병입니다. 미나마타라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병이고요. 이때 먼저 생선을 먹었던 첫 번째는 사람보다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은 막 춤을 춘다 그래요. 그래서 춤추는 고양이병이라고 했어요. 고양이가 이상하게 움직여, 막 춤을 춰. 그러면 미나마타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미나마타병의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미나마타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자,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서구에 알려지면서 저렇게 공해병이 심각하구나 라고 알려주게 됐죠. 자, 이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에요. 그죠? 두 분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주시죠. 뭐 이렇게 거의 성모 마리아상, 피에타상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좀 따라서 그려내서 각인시키려고 했던 의도된 연출이죠. 자, 이 장면은 연출이 됐지만 미나마타 병이라는 걸 실제하고 실제 고통받던 일본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죠. 2020년에 미나마타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세상을 바꾼 용감한 폭로. 이 사진 작가의 관점에서 미나마타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지를 사진 작가의 시선으로 그려냈고요.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죠?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인데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이 남자 배우가 조니 뎁입니다. 명배우죠. 뭐 캐리비안 해적 같은 영화에 나왔던 가위손 나왔던 그분인데 전혀 그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기를 잘 해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고요. 자, 1965년 수은이 광산에서 유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중독돼서 질환을 걸렸던 게 미나마타병이라면 3년 뒤에는 카드뮴이고요. 자, 카드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쓰는 거는 대부분 다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리튬 이온 배터리일 거예요. 자, 그 전에 90년대까지 혹은 이렇게 동그란 배터리들 보면은 여기에 카드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래식 배터리죠. 여기 있는 카드뮴이 강산에서 물로 유출되면 또 사람들이 또 농축 과정을 거쳐서 물고기 그리고 사람으로 전이되면서 질병을 걸리는데요. 이타이라는 말은 일본어로 이타이, 아프다예요. 아프다 병이에요. 뼈가 삭고 몸에 질환이 생기면서 그냥 움직이면 아파요. 아프다 병이 걸렸습니다. 1965년, 68년 일본은 이렇게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광산 중금속 피해를 먼저 겪었고요. 21세기 중국과 한국, 황해 지역은 이 수은이 또다시 오염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배출하는 광산, 공장, 심지어는 중국의 굴뚝에서 수은은 액체 금속이죠. 액체 금속이다 보니까 열을 가하면 공기 중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물로 떨어져서 지금 우리
서해 황해 지역의 수온 오염 농도가 굉장히 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남일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참치 이런 고등 생선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의 환경 정책을 알려면 정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본은 1945년 전쟁에서 졌죠. 패전국이에요. 독일과 함께 패전국이었고요. 자, 미국이 잠깐 군점기를 거칩니다. 연합군이 점령을 해요. 1950년부터 51년까지. 짧게 1년 정도, 여기는 이제 본인 재임 기간이네요. 자, 미 군정기가 짧게 한 3년 정도 유지가 됐는데요. 이때 최고 사령관을 맡았던 분이 바로 맥아더라는 분이에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장군이죠. 한국에서 이분은 맥아더 인천 상륙작전. 한국이 북한에 밀려서 대구, 칠곡, 낙동강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반전시켰던 게 바로 인천으로 역공을 취하면서 다시 북진할 수 있는 계기 만들었던 분이 바로 맥아더 장군이고요. 한국에서는 약간 신격화돼 있어요. 이분을 보는 게. 인천에 가면은 맥아더 장군 무당 사당도 있습니다. 이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막 미래를 예측하고 이러는 점쟁이들이 있을 정도예요. 대한민국을 지켜준 위대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보면 평가는 달라요. 한국에서는 약간 신격화돼 있다면 미국에서는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탱크를 동원해서 미국 정치인들은 와, 좀 위험하다. 일종의 한국으로 따지면 광주 사태 같은 걸 일으킬 뻔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 전쟁은 잘하는 장군이지만 정치적 판단이나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계를 하는 게 미국의 평가입니다. 한국에서도 약간 위험했죠. 한국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 인민군을 격파하고 올라가자라는 제안했는데 허락이 안 떨어졌죠. 만약에 핵무기 사용이 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데 개입이 됐던 분들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초대 군정기의 사령관을 했던 분이에요. 자, 이분은 그래서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미국의 역사 보면서 맥커시즘 봤죠? 1950년 미국의 맥커시즘. 미국 안에서 공산주의를 촉파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환경단체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였던 때가 미국이에요. 자,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시기였는데 심지어 일본군의 최고 사령관을 하면서 공산당을 허락해줘요. 자, 이유는 일본이 민주화되어져 있어야지 독재 국가가 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미국에서는 뭐 공산당조차도 하나의 정치 지향으로 뭐 허락해줘라라고 했던 게 당시 문화입니다. 자, 1945년 패망 이후부터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은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돼요.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삼인당도 있고 누가 이겼다 졌다 갈팡질팡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그리고 1955년부터 정치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자, 그걸 바로 55년 체제라고 하고요. 1955년부터 사회당, 진보당, 민주당은 보라색 계열은 절반 이하예요. 그리고 자민당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절반이 약간 안 되면서 연정을 하니까는 거의 집권하는, 이게 이제 50년 동안 고착이 됐던 게 일본의 정치 체제입니다. 자민당이 독점하는 체제. 네, 네. 진보 정당들은 힘을 갖지 못하는 상황들이 1955년부터 2000년 20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도 2020년 기사를 보게 되면 총선 때인데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다 자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해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자민당이 늘 선거만 하면 이깁니다. 자,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본에도 민주당이 있어요. 자,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하죠. 한국도 뭐 국민의힘, 보수정당과 그 다음에 민주당이 보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본은 선거만 하면은 보수정당, 보수정당, 보수정당이고요. 진보정당은 여기는 그냥 아마추어 정당. 비판만 잘하지 실제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이제 무능력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커요. 자, 민주당 규모가 거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앞에 본 것처럼 일본은 특이하게 또 공산당은 또 유지가 돼요. 3인당도 있어요. 이런 정당들을 유지가 됩니다. 계속 원내 정당으로 남아 있어요. 정치적 다양성을 유지가 되는 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환경 정책들이 마련이 되긴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오염도 일찍 겪었죠. 그렇죠? 메이지 유신 때부터 겪었으니까 많이 환경 정책들을 만들어 오긴 하지만 80년대 탈보수와 탈규제, 신보수 하면서 오염 양상이 좀 바뀌고요. 그리고 규제를 벗어나는 소규모 다수의 오염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제 협약들이 종종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환경 정책의 역사는 느려요. 앞에 그런 정치적 고착 때문에. 자, 환경청은 71년부터 있었고요. 환경부는 한국으로 따지면 환경부, 환경성 습격은 2001년이에요. 자, 한국은 1994년에 환경부가 만들어졌죠. 한국보다 무려 7년 늦게 환경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본의 정책의 특징은 앞에 자민당이 50년 동안 독재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과 친화적인 연결 구조가 마련돼요. 선거만 하면 자민당이 이기니까 기업은 또 자민당을 지원하고요. 자민당은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로비 체제가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기업의 이득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하게 되죠. 배출 기준도 완화하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폐쇄적인 논의 구조에서 정부는 약화되고요. 주민운동이 60년대까지는 확대되다가 이후로는 약화됩니다. 자, 일본의 68세대라고 하는 요 세대들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새로운 운동들을 만들어냈지만, 환경 측면에서도 64년 석유화학 공장 주민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2000년 들어서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요. 자,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굉장히 젊은데요. 자, 일본의 환경단체 만나보면 다 60대, 70대 노인분들이에요. 굉장히 옛날 그냥 60년대 했던 분들이 계속 운동을 하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일본의 젊은이들은 시민운동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자민당이 맨날 독재하니까.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독특하게 한국이랑 다른 개념을 또 써요. 자, NGO와 NPO. 한국에서는 NGO는 비정부 조직이에요. 그렇죠? 시민단체를 NGO라고 부릅니다. 비정부 조직이라고 하고요. NPO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 비영리 조직이고요. 우린 기업이 아니에요. 공익활동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기업에 반대되는 개념, 여기는 정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국은 시민단체를 NGO와 NPO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NGO는 정치적 시민단체, 그 다음에 NPO는 비정치 사회단체, 그리고 이걸 포함하는 개념, NGO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 NPO는 국내에서 하는 것, 이렇게 좀 일본은 좀 특이하게 인식하는 성향의 차이도 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주요 국가들의 환경 정책으로 산업혁명이 출발했던 영국, 그 영국에서 석탄으로 인한 스모그, 그리고 테임즈강 홍수 때문에 지금은 기후변화법, 자연보호 체계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다 등에 대해 살펴봤죠.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아주 독특한 초국가 협의체의 논의 구조도 봤고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산업화를 일찍 추진하고 한국까지 전파하려고 했던 그 일본의 공해병과 그리고 현대 환경 정책은 굉장히 늦게 더디게 진행되는 정치 구조의 문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우리는 미국, 영국, 그다음에 일본까지 봤죠. 이제 한국의 환경 정책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